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입니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교체설 보도가 매일 예, 속보처럼 업데이트되다시피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점점 확정적인 표현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내놓았던 그런 작심 발언들, 그런 것들이 좀 문 대통령의 어떤 결심을 촉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이 지금 2주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12월 2일이 법정 통과 시일인데 예. 통상 예산을 갖다가 만든 부총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질을 시킨다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제 장하성, 김동연 두 분에 대한 경질 얘기가 나왔으면 정기국회 들어오기 전에 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 불과 예산 통과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다른 예.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예.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또 발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의 한 얘기다 이렇게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어쨌든 그 기재부의 그 보도자료 해명이 있었는데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와 관련된 뭐 민생 법안이든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게 뭐 국회에 많이 계류 중에 있지만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현직 부총리 있으면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서 자기 어떤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발언이 이 교체의 배경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체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물론 좀 일찍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끝나기 전에 교체 얘기가 먼저 나온 건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서 그 뭐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특히 이제 우리 YTN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서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지 최근의 발언이 아마 뭐 이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은 이제 다른 평가를 좀 내려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와중에 지금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인선 배경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김동연 부총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분도 똑같은 관료 출신이거든요. 네네. 다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시장한테는 오히려 뭔가 그 정부의 정책 기조, 특히 소득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그리고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보다는 청와대 정책 기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가져올 수 있고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경질 얘기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언론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장에 정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현재 부총리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윤중현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다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홍남기 실장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렇게 우리 경제 현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못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초반부터 드는 생각이 같은 질문을 두 분께 공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어찌 보면 이거에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재벌 개혁,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에서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그동안 어찌 보면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었죠.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 실행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정권은 바뀌었고요. 그럼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미가 맞고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이 저는 당연히 필요한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장에서 신호, 저는 정부가 결국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어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이미 경제는 시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역할은 그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저는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대기업 수출주도 성장해서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의 어떤 소득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기조와 맞게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뭐 정무적인 감각과 정치적인 감각과 이런 게 좀 필요한 분이 정치를 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뭐 정부에서 통제하거나 이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 본격적으로 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작하지 못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는 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마지막 소감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소감이라든가. 의원님 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기재위도 있고 또 제가 그 뭐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뵐 겁니다. 국회에서도 뵐 겁니다.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자, 부대변인님, 그 오늘 만약에 뭐 예상대로 후임 인선이 발표가 돼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장 경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임명장 받을 때까지 뭐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김 부총리 역할을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내일이라도 또 국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특히 이제 그 홍남기 수석이 만약 지금 정무조정 만약 임명된다 그러면 예. 이제 군 문제에 지명된다면요. 지명된다면이죠. 예. 그럼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군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통상 그 예산 국회에서는 예산을 그 정부 예산을 보고한 총리가 거의 마무리까지 가게 마련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또 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단어죠. 이제 가정법을 썼다는 거, 가정법을 한다는 나중에 보겠다. 이런 말 때문에 아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장에 아마 정치를 생각해서 저런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는 아니다. 앞으로도 내가 내 책임하에 이 예산안은 내가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어떤 왜냐하면 그 앞에 워딩을 보면 내가 예산은 어떻게든 끝내겠다. 그 최소한 그래도 관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통과가 내가 중간에 보고만 하고 통과까지 내가 책임 못 지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제는 평론가 두 분이 나오셨었는데 그 두 평론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탐을 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정치권에 계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탐을 낼 만한 사람인 건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현 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든 예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뵐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촌스러운 거죠.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나중에 마지못해서 당신이 와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식으로 해서 가야지 자기가 가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건 적절치가 않고요. 어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물어봤는데 오히려 지금 경제 위기적 징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방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하방 위험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위기에 전조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6개월 동안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주가가 뭐 20%씩 변동폭이 크다 그러거나 또는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9월 통계 지표에 나왔습니다만 실직자가 100만이 넘어간 게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위기적 징후가 분명히 있고 나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좀 뭔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청와대에서는 위기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지어는 왜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분으로서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의 소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두 분 다 지금 당장 뭐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김성태, 김관영 두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지금 장하성과 같은 라인이에요. 그냥 옆방에 계신 거지. 장하성 실장이 실패해서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마당이면은 경제정책이나 이런 기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우리 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 것이지. 어제 이 사람 다른 빼고 옆방의 사람 앉히면은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건 사실은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거의 주창자나 다름없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정책실장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간의 서로 갈등, 이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저희가 이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간이었는데, 자, 아무래도 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많이 김수현 수석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에서는 정책 기조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좀 짚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조차도 김수현 수석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여권 인사도 비판을 한단 말씀이죠. 그 이유가 이제 김수현 수석이 주로 도시 정책과 환경을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임 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도 사실은 거시를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파이낸스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히 경제에 대한, 특히 거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쓴다라는 것이 저는 크게 우려스럽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위 경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 대통령 지하에서 경제 리더십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운영해 왔냐면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실장.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간다, 뭐 이런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역시나 기존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 사람만 바꾼다라는 것이 저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앞서서 저희가 뭐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듣긴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청와대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노란색 봉투를 하나 문 대통령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김수현 수석하고 홍남기 실장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청와대에서 밀어붙일 거라고 보시나요? 그 질문 답변 전에요. 아마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아마 경제 원론 수업 들은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 경제 교수님이 경제학자가 절대 주식에서 돈 못 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못 번다. 모든 분야에서 뭐 그런.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경제학자가 있죠. 경제를 안다는 거는 물론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전공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실무를 해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돈 벌었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뭘 전공했는지를 가지고 그분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친시장적인 어떤 인물을 뭐 경제 수석에 앉혀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친재벌적인 인사가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왜냐하면 예. 지금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벌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분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당연히 이런 생각과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책을 이해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1년 6개월이 됐지만 지금 소득주도 성장 하나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을 이 재벌 구조 중심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 중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너무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그분으로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굳이 지금에서 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로 봅니다. 예. 아무튼 자격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정우 전 실장이 말씀하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정책 모른다는 말씀은 제가 반론 그렇게 한 거죠.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사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했을 때 돈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책실장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부동산 정책이나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번에도 아마 이제 부동산 정책에도 굉장히 관여를 해서 예. 실제로 서울 지역 집값이 굉장히 하락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예. 이런 데 굉장히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론적인 어떤 논리보다는 현실에서 실제로 정책을 수행해 본 분이 하는 게 더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수록 내용이 커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원책 조광특위위원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합의가 좀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합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길은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 길을 모르는 게 답답한 거지. 당의 면모일신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해놓은 시간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문제예요. 아니, 빨리 하면 좋죠.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떠나는 분도 명분을 줘야 떠나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졸속으로 하라고? 그걸 정말 원하십니까? 조광위원에게 정권을 줬다 해놓고 나서 그 전리 없는 권한이지 정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내가?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고 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당에서의 모든 권한은 궁극적으로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에게 속한 겁니다. 자, 지금 두 사람 사이 갈등 원인이 여러 가지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당대회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내년 초에 해야 한다는 거고 전원책 변호사는 한 7월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기가 왜 쟁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에 만약에 이제 원래 계속적으로 비대위가 무슨 6개월 이상을 가고 이런 비대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진작에 이제 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빨리 이제 조광특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전원책 변호사한테 그걸 위임한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정치를 많이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정치를 직접 해보신 분이 아니어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비대위에서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쇄신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들이 정권에 준하는 그런 이제 인적 쇄신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비대위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처음에 방향도 정하지를 않다 보니까 또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 경제민주화 때문에 망하게 됐다. 태극기 얘기도 있죠. 이런 태극기 보수도 다 안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산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책임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오후에 조광특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원책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당이 위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가 지금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했으면 모를 일들을 어찌 보면 조광특위로 와서 위원장도 아니고요. 조광특위 한 위원으로 와서 물론 정권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비대위원이 할 일, 비대위원장이 할 일을 본인이 어쨌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률가시고 그런 어떤 권한과 이런 배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자신의 권한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럼 비대위원장 가더니 비대위원 가서 이렇게 전당대회 문제라든지 지금 어떤 뭐 태극기 부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광특위 할 일이 아니거든요. 조광특위라는 거는 위원장들 어떤 조직을 강화시키고 지역 위원장들 다시 선임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뭐 비대위가 됐든지 아니면 뭔가 역할을 맡긴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본인에 맞지 않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약간 이상한 모양을 본 게 저분이 오늘 그 김용태 사무총장이 찾아가는 게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거기서 회의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아니 이분은 어쨌든 그 당을 돕겠다고 해서 왔으면 여의도에서 회의를 하든지 여기서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인철 변호사가 본인의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좀 혼동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론가의 입장과 어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는 본인이 그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넘어서면서 충돌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당 상황은 오늘 오후가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만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지금 현행 3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6개월로 늘리자고 그러고 재계에서는 1년으로 늘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모처럼 자기 지지 기반을 대상으로 해서 쓴소리를 했지요. 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발끈하면서 앞으로 이 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정 전 의원님께서 임종석 실장 발언 내용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듣고선 저희가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결단도 저는 이제는 이런 대기업 노조와 상위 노조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막강한 권력 실세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다. 자, 이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다. 일단 뭐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긴 하지만 정부 여당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여당에 몸담고 계신 입장에서 해명해 보시죠. 저는 시기적으로 우리 노동개혁 문제도 다룰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자리 세습 뭐 공사분도 있었으면 이미 대기업 뭐 정규직 노조 같은 데는 일자리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청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라든지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위주입니다. 실제로 조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청년의 일자리 이런 문제들인데 저는 분명히 어쨌든 정규직 노조들의 어떤 완고한 자세도 이런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장 이게 뭐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간에 이 화재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